안녕하세요. 책사랑 호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1권 자광 215페이지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출판사입니다. 자광, 대불법의 자강은 지금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마천루에도 내리쬐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시를 태운 비행기는 10월 13일 오후 12시 30분에 토론토를 출발하여 10월 13일 오후 2시가 지나 뉴욕 국제공항, 후에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예정보다 2시간 반 정도 늦었으나 수십 명이 위풍당당의 노래를 힘차게 합창하며 일행을 맞이했다. 그리고 모두 환영 박수를 치는 가운데 4, 5세 정도의 어린 소녀가 신이치에게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뉴욕 시가지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답게 과연 활기에 넘쳤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하여 고층 빌딩이 질비한 마천루의 경관에 신이치는 경탄했다. 일행이 숙박하는 호텔은 맨해튼의 브로드웨이와 34번가가 교차하는 모서리에 있었다. 끊임없이 오가는 찻소리는 19층에 있는 신씨의 방에도 울려왔다. 눈을 감으면 그것은 밀물대의 파도소리 같기도 했고 군중의 환호소리로 들리기도 했다. 그는 100년 전에 브로드웨이를 퍼레이드했던 최초의 견미 사절단이었던 무사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1860년 5월 22일 워싱턴에서 미일소 통상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한 사절단은 그 후 뉴욕을 방문하여 여기서 시민의 대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7,000명이나 되는 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사절단 일행은 마차를 타고 브로드웨이를 행진했다. 거리는 일본인을 한번 보려는 몇만 명의 군중들로 가득 메워지고 대환성이 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 일행을 본 시인 월트 히트먼은 그것을 젊은 자유인 미국과 갑옷을 입은 만물의 어머니 아시아의 만남이라고 칭송하며 노래했다. 서쪽 바다를 건너 일본에서 온 그을린 붉은 뺨에 두 자루의 칼을 찬 예의 바른 사절들, 지붕 없는 마차에 편히 몸을 기대고 모자도 쓰지 않고 움직일 김새도 없이 오늘 맨하튼의 거리를 행진한다. 휘트먼은 이 동양가의 만남으로 미국에 결여된 것들이 보충되어 이 나라가 완전해질 것을 꿈꾸고 있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신이치는 동양에서 온 불법의 사자로서 브로드웨이 거리에 발을 내딛었다. 신이치 일행을 맞이한 것은 군중의 열강과는 거리가 먼 소수의 동지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방문을 휘트먼이 갈망했던 만물의 어머니 동양천리와 진실한 교류를 여는 새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 다음날 14일 오전에 일행은 유엔 본부를 견학했다. 마침 9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5회 유엔 총회가 한창이었다. 이 총회에는 동서의 양 거두인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원수 10명, 수상 13명, 외무부 장관 57명 등 세계 얼굴이 모여 인류에 의해 유엔에 걸맞는 순회 총회가 되었다. 또 총회 중에 카메룬, 토고, 마다가스카르 등 17개국의 유엔 가입이 인정되었다. 이 나라들은 키프로스를 제외하고 모두 아프리카 대륙의 신생 독립국이었다. 이로써 유엔 가입국은 총 99개국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AA,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이 45개국이 되었다. 즉 AA그룹이 토의의 결정을 좌우하는 큰 힘이 되어 세계의 정치 지도가 대폭적으로 수정된 총회였다고 해도 좋았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순회가 모이고 가입국은 증가했지만 또다시 동서의 균열이 깊어진 총회는 폭풍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일반 토의 이틀째에 해당하는 9월 23일의 후르시초프 수상의 연설로 총회는 갑자기 긴장이 고조되었다. 후르시초프 수상은 아프리카 각국의 유엔 가입에 환영의 뜻을 표한 후 U2기의 스파이 비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이 세계 긴장 완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식민지 제도의 즉각적인 전면 철폐를 갑자기 제창했던 것이다. 또 서방 국가에게 유리한 후보자만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정해 왔다면서 하마슐드 사무총장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폐지할 것을 호소하고 그 대신 서방국가, 사회주의 국가, 중립국의 각 그룹 3명의 대표로 구성된 유엔 집단 집행 기관을 설치하자는 유엔 개혁안을 내놓았다.
동서의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강경한 제안이었다. 당시 서방 국가로서는 어느 제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모두 의도적인 도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특히 사무총장의 배제는 유엔에 대한 도전이라는 강한 인상을 서방 국가에게 주었다. 헤빙무드가 감돌던 전년에서 일변하여 총회의 분위기는 대단히 험악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퇴진 요구에 한마슐드 사무총장이 사임 의사가 없다는 표명을 했을 때 후르시초프 수상은 테이블을 쾅쾅 두들기며 불만을 표시했을 정도였다. 이 총회에서는 군축 문제를 위원회와 본회의 가운데 어느 쪽에 의제로 할 것인지도 처음부터 의견이 갈라졌다. 소련은 본회의 의제로 할 것을 주장했고 서방 국가는 소련의 요구는 선전을 노린 것이라고 반론. 그러자 후르시초프 수상은 연단에서 양팔을 휘두르며 이렇게 응수했다. 군축을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다. 당신들이 군비 경쟁을 원한다면 그것으로 좋다. 소련의 로켓은 지구 어디라도 날아갈 수 있다. 우주 어디로도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에 대해 프랑스와 미국 대표가 맹렬하게 대항하는 장면도 있었다. 더욱이 식문지 문제로 미국 대표가 동유럽에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많이 있다고 발언하자 동유럽 대표들이 일제히 테이블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루마니아 대표가 의장석에 달려들어 장내는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붕괴한 의장은 의사봉으로 책상을 두들겨 휴회를 선언했는데 격노한 나머지 너무 힘을 주었던지 의사봉이 부러지고 말았다. 세계의 민중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에 임한 각국의 대표는 그 소박한 민중의 소리를 대변한 적이 없었다. 인간을 떠나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의 대변자들의 외침만이 헛되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인류의 의회로서 유엔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호와 대화를 통해 서로 인간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유엔 본부를 방문한 것은 후르시초프 수상이 25일간의 유엔 체제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다음 날이었다. 일행은 위원회 본회의의 의사를 방청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아프리카 국가들 대표의 표정이 생기발랄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식민지로서 통치받아온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정치, 경제, 교육, 인종 문제 등 온갖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리더는 젊었으며 긍지와 청신한 활력에 넘쳐 있었다. 강대국의 연로한 지도자들에게 종종 엿볼 수 있는 오만함과 교활함도 없었다. 신이치는 아프리카의 미래에 희망을 느꼈다. 거기에 새로운 시대의 조류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말했다. 21세기는 반드시 아프리카의 세기가 될 거네. 이 젊은 나무의 성장을 세계는 지원해 가야 한다. 그의 눈은 먼 미래를 주시하고 있었다. 유엔 본부의 방문을 마친 일행은 뉴저지에 있는 좌담의 장소로 향했다. 좌담의 장소는 워싱턴에서 이사온 마사키 나가야스의 누이인 유키코 니시노의 집이었다. 그 집 입구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일본계 부인과 청년을 만났다. 신이치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명함을 건넸다. 청년은 일본 상사의 미국 주재원으로 스기하라 미스오라는 이름을 밝혔다. 부인은 이 청년이 니시노의 부탁으로 안내해온 어느 대학 조교수의 부인이었다. 부인은 입회한 사람이었으나 그녀를 안내해온 스기하라는 학회원이 아니었다. 현재 멤버가 미입회자인 친구에게까지 협력을 부탁하여 자담회를 성공시키려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그 후 자담회 시간까지의 막간을 이용하여 지구의 결성에 관한 협의를 했다. 오후 6시 반부터 자담회가 시작되었다. 신뢰자를 포함하여 10명이 모였다. 대부분은 일본계 부인이었다. 그녀들의 남편들도 대부분 미군으로 일본에 와 있던 사람들이었다. 멤버의 표정에는 생활의 피로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 가정사정 등을 질문해 갔다. 처음 말을 건넸던 부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군인인 남편이 외국으로 파견 나가 있어 아이와 함께 남편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외로우시겠군요. 아무쪼록 남편이 돌아오시면 소중히 해드리세요. 그때까지 혼자서 힘들겠지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시는 겁니다. 남편에게 가장 기쁜 일은 자녀가 시식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격려가 되니까요. 또 남편은 부인이 밝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면 안심하여 일하는 데도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인이 걸핏하면 훌쩍거리며 슬퍼한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걱정되어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좀 더 발랄하게 난 괜찮으니 당신도 기운 내세요라고 편지를 쓸 정도로 자신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강하지 않으면 남에게 친절하게 배려할 수 없습니다. 부인의 진지한 얼굴에 불그스름한 홍조가 돌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옆에 있던 부인에게도 말을 건넸다. 머리가 흐트러지고 어딘지 자포자기한 분위기가 있는 30세 전후의 여성이다. 희망도 없이 살아가면서 마음도 거칠어졌을 것이다. 남편 되시는 분의 직업은 저희 집 남편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요. 일본에 군인으로 왔을 때는 미국에 돌아가면 가정부가 딸린 좋은 생활을 해주겠다는 말만 그럴듯하게 했는데 여기 와보니 사는 게 형편없어요. 술만 마셔대고 일자리는 없는 데다 폭력을 휘두르며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결국 제가 속은 거죠. 속은 제가 나쁘다고 하면 그거로 그만이지만요. 이제 이런 생활이 지긋지긋해요. 이 말에 몇몇 부인들이 맞장구를 쳤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어느 자담에도 있었지만 이 부인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했다. 부인부장 기요하라 가스가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근행은 하고 있겠지요. 어번전께 기여는 하고 있겠지요. 부인은 답했다. 아니요. 아니라니요. 신심을 시작할 때 매일 근행하고 제목을 올린다는 지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듣지 못했어요. 저는 미국으로 건너올 때 어머니에게 너는 일본과 전쟁을 치른 적국에 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번전임을 수여받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합장하도록 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뉴욕에는 지금까지 신심 지도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유키코 니시노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모두를 이끌어갈 중심자가 없었던 것이다. 기요하라가 힘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의 경위야 어쨌든 복원을 쌓으려면 미국의 광포를 위해 분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광포라니 그게 뭐죠? 기요하라는 말문이 막혔다. 그런 것도 몰랐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이 신심을 가르쳐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이건 아니야. 신심즉 생활이라는 기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결의를 새롭게 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신심의 기본에 대해 전혀 배울 기회가 없었군요. 할 수 없군요. 잘 들으세요. 불도수행이란 자행하타라고 해서 자신이 근행하고 제목을 부르면서 남에게도 불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실천해가면 최고의 행복 경애를 얻을 수 있다고 니치렌 대성이는 약속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일본에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여왕과 같은 경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설마 unbelievable, 믿을 수 없네요. impossible, 불가능해요. 부인들이 제각기 소리를 질러 장녀는 소란스러웠다. 그때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젊은 부인이 외치듯 말했다. 일본에 언제라도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저를 일본에 데려가 주세요. 이제 진저리가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동행 간부들은 어처구니 없는 듯 그 부인을 보았다. 신이치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다. 이때 그의 몸은 심하게 초췌해 있었다. 동행 간부들도 그것을 알아채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웃옷을 벗더니 조용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잘 참아오셨습니다. 모든 게 싫기도 하겠지요. 때론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 괴롭고 슬픈 가슴 속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행복으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흘린 눈물을 복운의 빛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행에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이 실현할 수 있도록 이 미국에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 고뇌의 어둠에 불법의 자강을 쏟아주겠다며 신이치의 투지는 불타올랐다. 열렬한 기백이 온몸에서 용솟음쳐 그 말은 벗의 생명을 강하게 뒤흔들어 놓지 않을 수 없었다. 장내 공기는 일변하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진검승부의 마음으로 말했다. 이 신심으로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요. 자담의 장소의 부인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심하세요. 신심을 관철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해집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동지가 행복해졌습니다. 그것이 최대 증명이 아닙니까? 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설해져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남자가 친구 집에서
술 대접을 받고 취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이 남자가 생활이 어려워 한탄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자고 있는 사이에 남자의 옷안에 최고로 값비싼 보석을 넣고 꿰맸습니다. 참석자는 빨려 들어가듯 신이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다른 지방으로 간 남자는 영락하여 끼니를 거를 정도의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옷에 그런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락할 대로 영락한 남자는 친구와 재회합니다. 친구는 그 남자의 옷에 값비싼 보석을 꿰매어 두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보석을 알게 된 남자가 행복해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것은 법화경에 설해진 의리주의 비유라는 설화입니다. 최고의 보석이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부처의 생명을 말합니다. 어본전에게 창제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싸움으로써 그 부처의 생명을 끄집어내고 최고의 행복 경애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신심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오로지 슬픔에만 빠져 있다면 이 설화의 남자와 똑같이 됩니다. 참석자들의 눈이 모두 빛나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상냥하게 말했다. 방금 기요하라 부인부장이 여왕과 같은 경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시렌 대성인은 여러분을 부처의 자식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불법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여왕의 지위보다 더 높은 최고의 복음과 사명을 가진 보배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불행에 허덕일 리가 없습니다. 신이치는 그리고 나서 동행 간부를 소개하고 각자의 체험과 왜 신심의 공덕이 있는가 등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조금 전까지 하는 딴판으로 참석자의 표정에는 구도의 숨결이 넘치고 있었다. 동행 간부의 이야기가 끝나자 신이치가 물었다. 왜 신심이 중요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모두 밝은 얼굴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아직 여러분은 젊고 남편도 건강하며 자녀들도 어립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남편을 잃고 혼자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승부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궁전을 열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 행복 경애를 확립해가는 게 불법입니다. 따라서 생의 신심을 관찰해가는 겁니다. 신이치는 여기서 뉴욕 지구의 결성을 발표한 다음 참석자에게 선물로 가지고 온 수주보를 한 사람씩 건네주었다. 그때 신뢰자로 참가한 한 부인이 입회를 신청했다. 그녀는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꼭 이 신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담의 장소에 축복의 박수가 터졌다. 신뢰자로 참석한 상삼의 스기하라 미스오 역시 이 자담의 모습을 관찰하듯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마사키 나가야스와 아오타 스스무한테 몇 번이고 불법 이야기를 들어왔다. 당시 스기하라는 해사가 일으킨 불상사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학회를 심하게 비판해왔던 만큼 신심한다면 마사키나 아오타에게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 완고하게 입회를 거절해왔던 것이다. 이날도 스기하라는 때를 쓰는 부인들의 말에 신이치가 어떻게 답하는지 흥미분이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성심성의를 다해 부인들을 격려하는 기백 넘치는 신이치의 지도에 자칫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필사적이다. 이토록 따뜻한 세계가 있었던가? 사람 사는 세상의 냉혹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던 그에게 그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그는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입회하여 뉴욕에서 최초의 남자부가 된 것이다. 신이치가 이때 무리하여 입회를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모임벗들의 행복을 바라며 인생 승리의 길을, 인간 영광의 길을 있는 힘을 다해 말했을 뿐이었다. 저 이솝 이야기에 북풍과 태양처럼 인간 마음의 망토를 벗기는 것은 춥고 세찬 북풍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생각해주고 감싸주는 태양과 같은 자강의 따뜻함이다. 거기에 인간의 참된 공감의 선율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신시의 몸 상태는 뉴욕에 도착했을 무렵부터 두드러지게 악화되었다. 높은 발열로 생기는 오한이 그를 덮쳐 걸으면 다리가 휘청거렸다. 평상시에도 병약한 신시의 몸은 강행군의 여행 스케줄로 이미 그 한계를 넘고 있었다. 그러나 신시는 그것을 참으며 그런 기색을 조금도 내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일로 모두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된다는 배려에서였다. 다음 날 10월 15일은 브라질로 떠날 준비를 하는 날로 하고
해합 스케줄을 잡지 않았다. 이날 낮에는 동행 멤버들이 외출 했으나 그는 숙소에서 쉬었다. 그러나 저녁무렵부터는 대객 전에 건립 기신할 자재의 매입에 편의를 마련해준 회사의 현지 주재원들과 식사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16일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으로 향했다. 약 4시간의 열차 여행이었다. 창밖에는 무사신호를 연상시키는 잠목님이 줄지어 있었다. 깊어가는 가을 풍경을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하는 여행은 신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열차가 워싱턴의 유니온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무렵이었다. 역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네 줄로 서서 하케가를 합창하며 일행을 맞이했다. 맨 앞줄에 있던 일본계 부인은 창가 하케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신씨를 본 순간 멤버들은 눈물을 글썽거렸고 노랫소리는 중간중간 끊어졌다. 합창하는 멤버 앞에는 운송반이라고 적힌 완장을 찬 미국인 장년이 서 있었다. 수송반으로 써야 할 것을 운송반으로 쓴 듯했다. 또 역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의 안테나에는 삼각형 깃발이 날리고 있었고 거기에는 소카가카이라고 씌어 있었다. 소카가카이라고 쓰려던 것이 H자가 빠져버린 것이다. 그대로 읽으면 소카가키가 된다. 그러나 신씨는 무엇보다도 동지의 진심을 소중히 하고 싶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가슴에 스며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갑시다. 여기기도 하여 그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으나 진심을 담아 답례하고 벗의 노고를 치하했다. 운송반이 미국인 장년이 운전하는 차로 야마모토 신씨는 좌담의 장소인 후미의 쉐어링의 집에 도착했다. 이 장년은 신씨가 차에 오르자 후미의 쉐어링의 집으로 향했다. 이 장년은 신씨가 차에 오르자 상냥하게 곤니치와라며 미소를 지어 보았다. 수도 워싱턴은 뉴욕처럼 빽빽한 빌딩 숲도 대도시의 소란함도 없는 나무가 풍성하게 우거진 조용한 도시였다. 쉐어링 덱은 한적한 주택가 한 모퉁이에 있었다.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잔디가 깔려 있었다. 이 집의 주부인 후미의 쉐어링은 워싱턴 동지들의 중심인 일본계 부인이었다. 그런 그녀가 팔에 붕대를 감고 스카프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으로 일행 앞에 나타난 것이다. 신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실은 쉐어링은 주저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이날 요리를 하려고 가스 오븐에 불을 붙이는 순간 오븐이 폭발했다고 한다. 오븐 안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팔과 머리에 화상을 입고 만 것이다. 그런데 괜찮은가요? 예, 의사는 가벼운 화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군요. 그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떠올랐다. 불법에 전중경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심의 공덕에 의해 과거세의 무거운 제업을 전환하여 금세 가볍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중경수의 모습일 겁니다. 더 큰 사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신심에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복운의 길, 용기의 길이 열려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앞으로는 2번 다시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결의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목을 부르고 있으니까 수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의를 게을리한다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신심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절대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연구해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심입니다. 그때 제목의 힘이 지혜가 되고 복운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신씨는 자칫하면 멤버가 빠지기 쉬운 타력 본원의 신앙관을 타파해주고 싶었다. 수도 워싱턴에서의 좌담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서는 우선 남편이 입회하지 않은 일본계 부인으로부터 질문이 나왔다. 남편은 저의 신심에는 잘 협력해 줍니다. 하지만 자신은 카톨릭 교도라 하여 신심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대로는 저까지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워싱턴뿐 아니라 미국 각지의 부인들에게 공통된 고민이라고 해도 좋았다. 이 부인의 남편은 운송반이 되어 차를 운전해준 장년부였다. 야마모토 신씨는 그 말을 듣자 웃으면서 말했다. 남편은 하케 깃발을 세우고 즐겁게 차를 운전하며 광포를 위해 진력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신심한다 안 한다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속에는 남편이나 가족이 신심을 반대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신심 때문에 가정에서 다투거나 감정적으로 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물며 남편이 1등에서
막히거나 실패했을 때 신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책망을 하면 안 됩니다. 가족 중에 자기밖에 신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확실히 외로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부인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공덕, 보고는 전 가족에게 회양되어 갑니다. 마치 하나의 큰 우산이 있으면 가족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신심하지 않으니까 일가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잎의 주기를 기원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신심의 훌륭함을 여러분이 몸소 나타내 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신심에 힘씀으로써 훌륭해지고 건강하고 총명하게 또 따뜻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태양과 같은 존재로 되어간다면 가족도 자연히 불법에 찬동하게 됩니다. 즉 가족의 존경과 깊은 신뢰를 받는 게 절복의 제일 보입니다. 신씨는 불법의 최고의 양식임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다. 질문이 계속해서 나왔다. 야마모토 신씨는 때로는 동행 간부에게 답변하게 했다. 젊은 일본계 부인이 물었다. 5살 난 딸이 말을 못합니다. 열심히 기원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신씨를 대신해 이시카와 유키오가 답변했다. 어본전은 절대이므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어본전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심으로는 제목을 불러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부인도 자신을 얕보는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지요. 오만한 대답에 부인은 예 라고 한마디 하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신씨는 웃는 얼굴로 감싸듯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착실하게 신심해 간다면 따님은 반드시 말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도 신심의 후박에 의해 정해집니다. 일본적인 비유입니다만 커다란 범종이 있어도 어떤 것으로 치는가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큰 나무로 힘껏 치면 큰 소리가 나지만 성냥개비나 나무젓가락으로 치면 작은 소리밖에 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어본전은 무량한 분력, 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쪽의 실력, 행력이 약하면 성냥개비로 범종을 치는 것과 같아 큰 공덕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불도소행에 힘써간다면 반드시 숙명을 전환하고 따님도 좋아집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적절한 비유를 사용한 명쾌한 지도였다. 이번에도 또 부인의 질문이었다. 곤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는 말했다. 실은 근처에 사는 친구의 부탁으로 그 집 아이를 돌봐줄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건 친구가 기독교 교회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회에 간다면 아이를 맡아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인간관계가 무너질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곳은 미국이니 넓디 넓은 미국의 대지처럼 크나큰 마음으로 포용해 가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건 친구 쪽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돌봐주는 건 우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불련이 맺어지므로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한 부인은 야마모토 신씨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파사 현정의 절복 정신과 타인에 대한 관용성이 상반되는 것처럼 여겨져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듯했다. 신씨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들이 니치는 대성인의 문화로서 법의 정사에 대해 엄격한 건 당연합니다. 그와 동시에 타인에게는 어디까지나 관용으로 대해가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불법자의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는 귀를 기울였다. 동행 간부도 메모하며 신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법의 정사에 대한 엄격한 자세와 남에 대한 관용, 이 두 가지는 결코 상반되는 게 아니라 본래 일체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명의에게 독버섯을 먹은 환자가 실려왔다고 합시다. 명의는 환자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당연히 어떤 수단을 다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여 치료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겠지요. 이것이 남에 대한 관용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이제 독버섯 같은 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의도 줄 것입니다. 환자가 독버섯은 맛있으니까 또 먹고 싶어요 라고 해도 그렇습니까 하며 찬성하거나 타협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것이 법에 대한 엄격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환자의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의사로서의 자비와 신념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불법자의 본연적 자세도 그러합니다. 시니치는 니치렌 대성인이 과감하게 절복을 전개하신 것도 일체 중생의 행복을 실현한다는 대자 대비에서였다는 것을 말했다. 사람들이 대부분 부분간에 지나지 않는 이전의 가르침을 최고의 법이라고 믿는다면 불법의 정수인 하종의 법화경을 신수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불행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대성인은 그것을 막으려고 4개의 격언을 내세워 가면이 일어서신 것이다. 그리고 권력에 가담하여 그릇된 법을 넓히는 부패, 타락한 악승과 장절한 투쟁을 전개하셨다. 악과 싸우지 않고 악을 보고도 그냥 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악을 방치하고 조장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싸움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절복이라는 대화이셨다. 더욱이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당신은 비폭력에 철저했고 시종 언론에 의한 싸움을 관찰하셨다. 그는 여기까지 단숨에 이야기하고는 질문한 부인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그러므로 파사연정의 절복 정신과 우정은 결코 모순된 게 아닙니다. 어느 쪽이나 근본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신심에 힘쓰면 힘쓸수록 보다 큰 마음으로 벗을 감싸며 우정도 깊어지는 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절복이란 대화를 통한 생명의 촉발 작업이므로 신뢰와 우정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 인간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맺고 벗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불법의 넓이와 깊이를 보여주는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멤버로서는 처음으로 듣는 불법의 휴머니즘 정신이었다. 그것은 신선한 충격이 되어 벗의 마음에 새겨졌다. 다시 몇 사람의 질문을 받은 다음 신실은 워싱턴 지구의 결성을 발표했다. 지구부장에는 좌담회장 제공자인 후미의 쉐어링이 임명되었다. 또 워싱턴, 뉴캐롤라이나, 펜실바니아, 플로리다에 각각 반이 탄생되었다. 좌담회가 끝나고 신씨가 방을 나서려고 하자 일본계 멤버의 남편인 한 미국인 장년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다. 곁에 있던 마사키 나가야스가 통역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불법은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종교에 입회하고 싶습니다만 카톨릭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씨는 말했다. 교단에 속하는지 어떤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믿고 한마디라도 제목을 부르며 우리들과 같은 마음으로 부인과 멤버를 지키고 응원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불법의 훌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장녀는 미소를 지으며 시니치에게 악수를 청했다. 광선유포란 즉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는 부처라는 선한 생명을 열어가고 휴머니즘의 우정의 빛을 발하며 세계를 감싸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보편의 대지에선 생명의 르네상스 운동이 광선유포라고 할 수 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후미의 쉐어링의 안내로 2층의 별실로 갔다. 잠시 후 품이 있는 노부인이 다가를 가지고 들어왔다. 후미의 어머니 도미노였다. 후미에와 도미노는 2년 정도 전에 입회한 이래 착실하게 신심에 힘써왔다. 특히 도미노는 이미 80세가 가까운 나이였으나 학회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광포 활동에 힘쓰고 있는 후미에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받침해 주었다. 도미노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피곤하실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시니치가 감사를 표하자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학회란 정말로 존귀한 단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명 미국에서도 빠르게 발전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학회에 대한 역풍도 또한 강해지겠지요. 저의 인생 경험에도 생각해도 역풍의 시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때 누가 이 존귀한 학회를 지키는가입니다. 신씨는 입회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노부인이 이토록 학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마음을 써주는 것이 의외이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다. 도미노는 온화한 어조였으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살아있는 이상 이 워싱턴은 걱정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말고요. 시니치는 지용의 불자가 속속들이 미국의 대지에도 용출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 학회를 지켜주십시오.
노부인은 이렇게 말하는 신씨의 얼굴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땀을 흘리시는데 어디 몸이라도 편찮으신지요? 이때 신씨는 확실히 열이 나고 있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심히 이야기했더니 약간 땀이 나온 것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피곤하신 것 같으니 잠시 이곳에서 쉬시지요. 저는 선생님의 몸이 가장 걱정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일부러 방을 나갔다. 신씨는 잠깐 동안 소파에 등을 기대어 피로를 달랬다. 도미노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그의 마음을 한결 부드럽게 해주었다. 그날 밤 일행은 워싱턴 호텔에서 하룻밤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끝내자 아케즈키 에이스케가 야마모토 신씨의 방으로 왔다. 선생님, 그럼 저는 한 발 먼저 뉴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신문사를 견학하러 간다고 했지? 아케즈키는 이날 저녁 세이쿄 신문의 편집부장으로서 뉴욕타임스 본사를 방문하여 견학할 예정이었다. 단단히 견학해 무엇이 뉴욕타임즈를 세계적인 신문으로 만들었는가를 배워오게. 그리고 좋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이든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언젠가는 세이쿄 신문도 일간으로 되어야 하며 우선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인류의 신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네. 신씨에게는 일찍이 도다 조세이가 자주 세이쿄 신문을 전 일본, 전 세계 사람들이 읽는 신문으로 만들고 싶다는 말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 말을 그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다짐해왔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면 세이쿄 신문을 세계적인 신문으로 키우는가를 언제나 고심해왔던 것이다. 아케즈키는 신씨의 말에 예 하고 대답은 했으나 솔직히 세계 인류의 신문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움과 당황함을 금치 못했다. 세이쿄 신문은 2해 8월까지 주간 8면이었다가 9월부터는 겨우 수요일 4면, 토요일 8면으로 주 2회 발행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세이쿄 신문의 미래에 크나큰 꿈을 싣고 말했다. 세이쿄는 학회의 기간지이지만 나는 동시에 인간의 기간지라고 생각하네. 인간의 기간지입니까? 그렇다네. 인간의 기간지라네. 일반 신문은 어두운 뉴스로 가득 차 있다. 사회를 반영하는 거니 어쩔 수 없다 해도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환희를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편집하는 신문은 없다. 또 인생의 고뇌에 어떻게 도전하고 극복해 가는지를 가르치는 신문도 없다. 그러나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이런 신문이네. 그것을 하고 있는 건 세이쿄 신문뿐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이쿄 신문은 그야말로 인간의 기간지라네. 아키즈키는 얼굴을 붉혔다. 신이치는 몸을 앞으로 쑥 내밀고 아키즈키 에이스케를 응시하며 말했다. 아키즈키군, 세이쿄 신문의 사명은 대단히 크네. 학회로서는 신심의 교과서며 동지와 동지의 마음을 이어주는 연대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사회에서는 부정 사악과 싸우며 불법의 자강으로 진실한 인간의 길을 비추고 만인의 행복과 평화의 길을 제시해 갈 사명이 있다. 군부 정부와 목숨을 걸고 싸운 마키구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학회의 기간지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평화의 길을 논할 수가 없네. 신이치는 도다의 모습을 우러러보듯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말했다. 도다 선생님은 불법자로서 탄압을 받았을 뿐더러 전시 중에 잡지 발행자로서도 군부 정부와 보이지 않는 곳에도 투쟁을 계속했던 걸 알고 있나? 아니요, 몰랐습니다. 도다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선생님은 1940년 1월에 소학생 일본이라는 소년소녀 월간지를 창간하셨다. 훗날 내가 편집장으로 일한 모험소년, 소년일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잡지라네. 도다 조세이가 소학생 일본을 발간한 1940년 그 해는 황기 2600년의 기념식전과 봉축 행사가 대대적으로 거행되고 대정익 찬해가 발족된 해였다. 이미 중일전쟁이 전면전으로 돌입한 지 2년 반이 지나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었다. 나라 전체가 전쟁협력체제로 더욱더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소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앞으로 병사 앞으로라고 쓰인 교과서가 사용되어 군국주의가 어린이의 순백의 마음을 해집고 들어간 시대라고 해도 좋았다. 또 각종 잡지도 다투어 전쟁을 참여하고 있었다. 언론, 사상도 정부의 엄한 통제를 받고 있었던 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 하나 출판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신문이나 잡지의 발간에 필요한 종이를 입수하는 것도 극히 힘든 상황이었다. 실로 자유 없는 불길한 암흑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었다. 도다는 미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이 군국주의 교육으로
왜곡되어 편협한 사고와 판단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어린이들은 타국의 우수한 문화나 산업, 국민성도 모른 채 성장하고 있다. 배타적이 되어 이대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가는 것만을 미덕으로 여기게 된다면 어린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미래 또한 너무도 어둡다. 도다는 한 인간으로서 또 불법자의 양심상 어떤 형태로든 이 사태를 타개할 투쟁을 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소년소녀들이 세계로 시야를 넓혀 진실을 간파하는 눈을 키워주는 잡지를 발간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무렵 당국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고 게다가 종이도 부족하여 원칙적으로 잡지의 창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관계각처를 쫓아다니며 설득에 힘써 마침내 소학생 일본을 창간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나라의 정책을 따르는 잡지여야만 했다. 창간호에는 그럴듯하게 전쟁시기 다음 용감한 제목 두세 가지가 목차에 크게 인쇄되어 있었으나 모두 단편에 지나지 않았다. 주류가 되는 연재는 지극히 평화적인 작품이었다. 게다가 창간호에 있었던 전쟁에 관계된 두세 가지 기획은 얼마 안 있어 모습을 감추고 소학생 일본은 전쟁 찬미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이례적인 잡지가 되었다. 한편 특필할 만한 것은 세계에 널리 눈을 돌려 여러 외국의 우수한 문화, 산업 등을 전하는 리포트나 유럽의 동화 등이 게재되었던 것이다. 또 전쟁을 다룬 소설도 있었으나 놀라운 것은 전쟁은 결코 동화처럼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등장인물을 통해 이야기하게 했던 것이다. 전쟁을 참여하지 않으면 해간당할지도 모르는 시대에 도다는 그 편집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소중한 소년소녀들에게 올바른 인간의 삶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수학생 일본은 이윽고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면서 제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소년소녀는 나이 어린 국민이라는 의미로 소국민으로 통일되게 불렸지만 도다는 굳이 적을 소가 아니라 작을 소자를 써서 소국민 일본으로 바꾸었다. 사소한 일인 것 같으나 그것은 권력의 지배에 굴하지 않겠다는 도다 조세의 신념이 각인된 것이었다. 또 소국민은 뒤를 잇는 작은 이들을 온 힘을 다해 지켜주며 성장시켜야 한다는 그의 결의가 표명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소국민 일본으로 제목을 바꾸고 나서 최초로 발간한 1941년 3월호에는 신비와 수수께끼를 풀다라는 특집이 실렸다. 거기에 도다 조세이는 과학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권도원을 집필했다.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일에 놀라움과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던 것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고대의 사람들이었다. 알 수 없는 일을 그대로 믿고 미신에 빠진 것은 과학하는 마음이 없는 고대 중세의 사람들이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이렇듯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문을 올바르게 규명해 가는 데에서 세상을 밝히고 세계를 진보 발전시키는 과학의 세계가 열린다. 뉴턴은 정원에 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와트는 세주전자에게 물이 끓는 것을 보고 증기기관을 발명했다. 와트는 세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것을 보고 증기기관을 발명했다. 에지슨과 키리도 따져보면 이 의문을 정직하게 직시한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경이야 의문이야말로 과학의 어머니이다. 국가신도를 기둥으로 하는 정신주의가 짙은 시대에 알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믿는 어리석음을 그는 소년소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문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과학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다. 여기에 암흑과 같은 시대의 조류에 가면이 도전하는 도다의 양심이 바라는 외침을 듣는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소국민 일본 초등학교 상급생 10월호에는 지켜라 하늘이란 제목의 특집이 실렸다. 그 용장한 타이틀과는 반대로 거기에는 방공 마스크나 방공호를 만드는 방법 등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씌어 있었다. 또 그 속에는 영국이나 소련 어린이들의 방공 훈련을 다룬 글도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특히 영국의 소국민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공수를 받아왔는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슬픈 일이라는 것은 종종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습의 두려움에 아버지나 어머니와 뿔뿔이 헤어져 미국으로 피난 가거나 시골로 떠나거나 했습니다. 중략, 위험한 도시에 있는 어린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폭탄이 멀리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
재빨리 도로에 엎드려 몸을 안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일에 완전히 익숙해져 침착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월호의 발간 일은 1941년 10월 1일로 그날은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게 선전포고하기 위해 불과 2개월 정도 전이었다. 이 무렵 일본과 영국의 양국관계는 이미 악화되어 영국을 적성국으로 보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영국 어린이들이 공습에 시달리면서도 다부지게 자기 몸을 지키고 있다는 상황을 동정적으로 쓴 글을 게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도다 조세이에게는 일본의 어린이뿐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도 지켜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또 어린이들끼리 서로 미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알고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특집 타이틀이야말로 지켜라 하늘이었으나 그가 시키려 했던 것은 일본의 하늘보다는 차세대를 담당할 소년소녀의 존귀한 생명이었던 것이다. 그 기획 속에도 살아라, 살아다오라고 필사적으로 젊은 혼에게 호소하고 있는 도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소국민 일본은 1942년 4월에 폐간되었다. 통제가 더욱더 심해지는 가운데 당국의 의도대로 전쟁을 참여하고 죽음의 재촉을 선동하는 잡지를 만드니 차라리 폐간하는 길을 그는 선택했던 것이다. 전후 일본의 저널리즘은 한결같이 평화주의로 전환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세상에서 평화를 외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이 평화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간파하려면 저 전쟁 중에 무엇을 했는가를 물어야만 한다. 이것은 저널리즘에 그치지 않고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아무리 평화와 민주를 외치고 정의의 가면을 쓰고 있을지라도 전쟁 중의 모습 속에서 그 교단의 정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야마모토 신실은 도다가 발간한 이 소년소녀 잡지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말했다. 도다 선생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 저널리스트로서 최후의 최후까지 싸우셨다. 그것이야말로 세이쿄 신문이 이어받아야 하는 정신이야. 신념도 철학도 없는 언론은 연기처럼 덧없는 것이네. 그러나 세이쿄 신문에는 불법이라는 대생명 천리가 있다. 아키즈키는 긴장한 얼굴로 시치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호텔 창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아키즈키가 질문했다. 안경 너머에 눈 깊숙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야마모토 선생님, 세이쿄 신문을 세계 인류의 신문으로 만드는 기사를 쓰려면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기간지로서 당연히 동지가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솟게 하는 기사를 쓰려고 명심해야 하네. 그 위에서 근본적으로는 대불법의 자비의 정신을 근본으로 세계의 평화,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거네. 국가의 이해나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지구민족, 지구가족으로서 다 함께 인간의 길을 탐색하고 만들자 하는 주장이 중요하다. 나는 세이쿄 신문을 세계의 양심, 세계의 양식이라 일컫는 그런 신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한다네. 이것이야말로 본래 대불법 정신이기 때문이네. 그는 자기 나름대로 신문의 사명을 생각했으나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아키즈키는 발상의 껍질이 크게 부서지는 듯한 심정이었다. 더욱이 중요한 건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다는 불법의 보편적인 천리를 어떻게 알기 쉽게 사회적으로 현대적으로 그리고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다. 요컨대 누구나 알 수 있는 열린 언어로 불법을 말하는 거네. 학회원밖에 이해할 수 없는 신문이라면 사회에 넓힐 수 없지. 하물며 회원도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신문이라면 편집자의 자기 만족이 되고 만다. 그리고 나서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거네. 사회가 바라는 모든 해답이 불법에도 학계의 현실 모습 속에도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사회의 시대의 테마에 맞추어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가 어떤가이다. 그리고 나날이 혁신하는 거네. 시대는 움직이고 있다. 사회도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다. 그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촉발과 공감의 지표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거네. 그러므로 기사의 제목이나 기사 또는 면의 배치라고 해도 과거의 것을 답습하여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네. 신문은 살아있는 것이라 해도 좋다. 신선하지 않는 생선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처럼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진 신문은 독자한테 외면당하고만 해. 그것은 명쾌하면서도 요점이 분명한 지도였다.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아키즈키 얼굴이 차츰 밝아지고 있었다. 아키즈키군, 지면을 쇄신하려면 결국 기자의 일념을 쇄신해갈 수밖에 없네. 도전하는 기계를 잊고 타성에 빠져 노력도 연구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기자라면 몇천 명, 몇만 명 있어도 결코 세계의 신문과 겨룰 수 없다. 필요한 건 전 학회를 걸머쥐고 일어선 펜으로 세계를 바꾸려는 사자와 같은 일기당천의 기자다. 그런 기자가 한 사람, 세 사람, 아니 5사람, 10사람만 있으면 충분해. 참된 언론전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이네. 세계 인류의 신문을 만든다는 건 세계 인류의 기자를 만드는 거네. 함께 육성해 갑시다. 진짜의 기자를. 광선유파의 싸움이란 언론전이 아니겠는가. 세이쿄 신문은 편집부장 아키즈키의 양 어깨에 걸려 있다고 해도 좋다. 아키즈키는 청년부장으로 활동의 중역을 맡으면서 매호의 신문 발행에 전력 투구하고 있었다. 이 해외 방문에서도 동행 간부의 한 사람으로 멤버를 지도 격려하면서 직접 사진을 찍고 새벽녘까지 원고를 써 그것을 본사로 발송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아키즈키는 야마모토를 회장으로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린 지금 세이쿄 신문의 미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개가 낀 듯 명확한 전망을 세울 수 없었다. 그러한 아키즈키의 심장을 헤아려 야마모토 신씨는 이날 세이쿄 신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더욱이 그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면서 말했다. 10년, 15년 있으면 해외에도 세이쿄 신문에 많은 특파원이나 주재원을 내보내게 되겠지. 그리고 세이쿄의 기자가 각국 대통령이나 지식인을 인터뷰하면서 불법의 평화 사상을 당당히 논해가는 일이 일상 다반사로 될 시대가 반드시 온다. 또한 각계를 대표하는 전 세계 지도자가 세이쿄의 원고를 끊임없이 기고하며 함께 한국 평화의 길을 탐구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재미있을 거네. 예. 아키즈키는 웃는 얼굴로 끄덕였다. 신이치의 구상을 들으니 미래의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마음이 상쾌해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아키즈키는 힘찬 모습으로 뉴욕타임스 본사로 향했다. 아키즈키 에이스케를 보낸 야마모토 신이치는 나머지 동행 간부들과 함께 수도 워싱턴을 시찰하러 나갔다. 하늘은 맑게 개이고 단풍이 들기 시작한 가로수가 무성했으며 백아의 건물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아름다운 공원 수도라고 불리는 만큼 워싱턴 DC는 자연과 건물이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였다. 일행은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워싱턴 기념탑, 링컨 기념관 등을 돌았다. 대개청 건설을 앞두고 있던 때인 만큼 건물에 대한 일행의 관심은 깊었다. 특히 그리스 신전풍의 돌기둥과 계단이 있는 링컨 기념관이 일행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중후한 느낌이 들어 대단히 좋군요. 주조기 요시가 감탄의 소리를 냈다. 확실히 강한 힘이 있군. 대각전에도 이런 양식을 도입하고 싶어지는군. 기념관을 올려다보면서 신씨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설계 관계자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주조는 기쁜 듯 수첩에 메모했다. 이때 한 신씨의 제안은 훗날 대객전 정면의 대계단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나서 일행은 타이달 베이슨이라 불리는 포토맥 강으로 이어지는 호스카를 거닐었다. 뺨을 스치는 가을바람이 상쾌했다. 호스카에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고 건너편에는 햇빛을 받아 빛나는 제퍼슨 기념관의 흰 돔이 보였다. 벚나무 잎은 이미 붉게 물들어지기 시작했으나 꽃이 난만했던 향기로운 봄에는 필시 아름다웠을 것이다. 꽃필 무렵에 여기에 오고 싶군. 시치가 말하자 기요하라 가스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 벚나무의 유래를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만 제27대 대통령 부인인 헬렌 태프트의 제안으로 심은 거라고 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이 포토맥 공원의 개발을 담당하게 된 그녀는 일본에 체제한 경험이 있는 어느 여성의 제안을 받아들여 벚꽃을 심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부하고 왔군. 예, 그 이야기는 유명하지. 헬렌이 일본에 벚나무가 필요하다고 하자 분명 당시 도쿄시장이었던 오자카 유키오가 곧바로 응해 주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기요하라는 미소로 답했다. 예, 오자카 유키오는 미일 우호의 증거로 처음에는 2천 그루의 묘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충등이 붙어 있어 미국에서 전부 불태워버렸죠. 이번에는 1912년에 일본은 국가의 체면을 걸고 약 3천 그루의 묘목을 보냈습니다.
그 묘목을 검사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13일에 기념식수가 시작되어 헬렌 테프트와 일본 대사 부인의 손으로 심어졌습니다. 이윽고 벚나무가 뿌리를 내려 해마다 꽃을 피우게 되자 이 벚나무가 화제를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시민뿐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후 제퍼슨 기념관을 건설하려고 3,400그루의 벚나무를 벌채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일으켜 드디어 시 당국도 계획을 변경하여 벌채는 아주 일부분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군요.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가마타 고저희 집에도 커다란 벚나무가 있었지. 우리 집은 곧 이사했지만 전쟁 말기에 접어들 무렵 오랫동안 그 집 근처에 갈 기회가 있었네. 예전에 우리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곳은 군수공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집도 그리고 넓은 정원에 있던 벚나무도 베어져 있었다. 전쟁으로 거칠어진 사람의 마음에는 벚나무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거야.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으로 그곳에 잠시 서 있던 생각이 나는군. 그리고 얼마 후 도쿄는 대공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그 부근이 온통 지옥과 같은 폐허가 되었다. 그래도 그런 마을 한 모퉁이에도 벚나무 몇 그루가 아름답게 꽃피어 향기를 내고 있었다. 하늘은 눈부시도록 맑았고 여왕처럼 꽃을 가득 피운 채 조용히 봄바람에 흔들리는 벚나무는 어두운 진흙탕과 같은 시대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 선명하게 피었다가 금방 지는 벚나무는 인간 생명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고 전쟁으로 형도 잃었고 많은 젊은이가 죽어갔으니까. 하늘하늘 흩날리며 떨어지는 꽃잎 아래 서 있으니 나의 가슴에는 무량한 감회가 솟아올랐네. 그리고 자연히 시가 떠올랐지. 집에 돌아가자 서둘러 그것을 노트에 적었지. 신이치는 청년 시인답게 그리운 듯 말했다. 그는 그 시에 지는 벚꽃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전하에도 남아 피어있는 벚꽃, 하늘은 창공, 낙하 분분. 지는 벚꽃, 남은 벚꽃도 저버릴 벚꽃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청춘의 벚꽃 몇백만 왜 지는가 남해 멀구나 하루살이 벚꽃. 미처 활짝 피기도 전에 가지는 꺾이고 남아있는 벚도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게 지고 말 테지. 제 행은 무상인가 상주인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지고 마는가. 지는 벚꽃 남아있는 벚꽃이여 영원히 봄의 폭풍과 향기롭게 꽃피어라. 생가사 무상가 상주. 그것은 전쟁 중에 청춘을 살아야 했던 신치의 피하기 어려운 인생의 테마였다. 이때부터 철학에 대한 그의 행각이 시작되고 이윽고 조다 조세이와 해후함으로써 불법이라는 생명의 대법을 알게 된다. 신치는 타이달 베이슨 호스카의 벚나무를 보면서 말했다. 내가 폐허 속에 핀 벚꽃을 보며 시를 지을 무렵 여기서도 일본에서 보내온 벚나무를 보며 마음을 달래던 사람이 있었겠지. 나라와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어도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인간의 마음은 다를 바가 없는 거네. 기요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벚꽃을 본 외국인은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총본산에 전 세계의 벗이 방문하게 될 테니 벚꽃을 많이 심어 장엄하게 하고 싶군. 활짝 핀 벚꽃은 일본에서의 추억으로 또한 만개한 공덕의 상징으로 등산한 사람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거네. 시치의 가슴으로 온통 벚꽃으로 가득 찬 총본산 대석사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나 신이치는 이를 실현했다. 대석사는 아름다운 벚꽃의 정원이 되어 세계에서 온 참여자가 화려하고 현란한 명화를 즐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 벚나무가 천마로 박힌 잔인한 법주에게 무참하게 베이는 날이 오는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은 정오가 지나 수도 워싱턴을 출발하여 저녁 무렵 뉴욕에 도착했다. 드디어 아침이 되면 미국을 떠나 브라질 상파울로로 향하는 것이다. 밤에는 각자의 짐을 정리하는 등 출발 준비를 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 후 동행 간부들은 쇼핑을 하기 위해 외출했으나 신이치는 호텔에 남았다.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오히려 최악의 상태가 되고 있었다. 뉴욕에서 브라질 상파울로까지는 10시간 정도의 비행이다. 게다가 현지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상세한 사항도 파악하지 못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고생스러운 여행이 될 것이 분명했다. 신이치는 양복 주머니에 넣어둔
은사 도다주세의 사진을 꺼내 침대에 누워 쉬면서 그 사진을 줄곧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에는 도다가 서거하기 5개월 전인 11월 19일의 일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은사가 병으로 쓰러지기 전날이었다. 신이치는 그날 히로시마로 떠나려는 도다를 질책당할 각오로 막으려고 했다. 은사의 세약은 한도를 넘어섰으며 몸은 눈에 띄게 여의어 있었다. 더 이상 무리하면 생명에 분명히 지장이 있었다. 신이치는 학회본부 응접실의 소파에서 비스듬히 누워 쉬고 있는 도다를 향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부탁했다. 선생님, 히로시마에 가시는 것을 이번에는 중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잠시 휴양해 주십시오. 그는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그러나 도다는 의연히 말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은가? 부처의 사자로서 한 번 정한 일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나는 죽어도 가겠네, 신이치. 그건 진정한 신심이 아니야. 자넨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 열렬한 스승의 목소리가 지금도 그의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그 외침이야말로 선생님께서 나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신 광선유포 지도자의 자세였다. 브라질은 일본과 지구 정반대편에 있어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이다. 그곳에 많은 동지가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니 신이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모두를 격려하고 목숨이 있는 한 싸우자고 결심했다. 그의 마음에는 도다주세이의 제자로서의 투혼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몸 상태를 회복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다. 그것도 당초의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브라질 방문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좋았다. 그는 잠시 후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수호 어본전을 향해 진지하게 제목을 부르기 시작했다. 대생명력을 자신의 내면에서 끄집어내 오로지 병마를 타파하려는 일심의 기원이었다. 오랜 창제였다. 그가 창제를 끝내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부이사장 주조 기요시였다. 주조는 며칠 전부터 야마모토 회장의 브라질 행은 만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줄곧 하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신이치의 몸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처음 뉴욕에 도착했을 때부터 신이치의 세약이 눈에 띄게 심해져 눈 밑에는 기미까지 끼어 있는 것을 주조는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혼자 범인하고 있었다. 야마모토 회장의 브라질 방문은 광선유포의 미래를 구상하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을 중지한다면 그 광선유파의 구상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질 행을 강행하면 야마모토 회장은 틀림없이 쓰러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절대로 동행 간부의 책임으로 그것을 묵묵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주조는 고민한 끝에 다른 간부와도 상의했다. 그리고 신이치의 브라질 행을 만류하러 찾아온 것이다. 신이치는 문을 열고 주조를 맞이했다. 주조 씨인가? 쇼핑은 끝났는가? 예, 다녀왔습니다. 어디서 했는가? 백화점에 갔습니다만 의외로 일본 제품이 많은데 놀랐습니다. 주조는 그때부터 자세를 가다듬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정말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주조는 결심을 굳힌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내일 브라질로 떠나는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는 이대로 미국에 남아 계시고 저희들만 가고 싶습니다. 신이치는 놀란 듯 주조의 얼굴을 보았다. 주조 기요시는 힘을 주어 단숨에 이야기했다. 선생님의 몸 상태가 현저하게 나빠져 있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선생님이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학회는 기둥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좀 더 빨리 이 일을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데 선생님 앞에 오면 저도 모르게 그 말을 꺼낼 수 없게 됩니다. 주제넘는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아무쪼록 휴식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저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조는 여기까지 말하고 애원하는 눈으로 신이치를 보았다. 주조씨 고맙네. 이렇게 말하고 신이치는 주조를 응시했다. 그 눈에는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신이치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나는 가겠네. 나를 기다리는 동지들이 있다. 모두를 기다리는데 가지 않는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네. 브라질 방문은 이번 여행의 큰 목적이 아닌가. 그 때문에 왔는데 도중에 포기하는 건 당치도 않네.
도다 선생님이 싸움 도중에 포기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나는 도다 선생님의 제자다.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 만약 쓰러진다면 그것으로 좋지 않은가. 기백으로 가득 찬 불같은 투시에 넘친 말이었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신이치와 주저의 눈과 눈이 오로지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주저는 꿀꺽 침을 삼켰다. 그는 다시 설득하려고 했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신이치가 결정한 흉중의 이야기를 들은 주저는 더 이상 신이치에게 할 말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뜨거운 감동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야마모토 선생님. 주저는 글썽 있는 눈으로 신이치를 보며 말했다. 잘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이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가자, 바다 끝까지. 도다 선생님을 대신해서. 이미 신이치의 마음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신천지 브라질을 경쾌하게 달리고 있었다. 자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